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 불복종의 의무. 시민 불복종의 의무.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저는 가장 적게 통치하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라는 구호를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더 빠르고 더 일관된 방식으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이 원칙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면 결국 저는 전혀 통치하지 않는 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그런 상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런 형태의 정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편의적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부는 대체로, 그리고 모든 정부는 때때로 오히려 불편하고 해로운 수단이 되곤 합니다. 상비군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반대 이유들, 그 심각한 비판들은 사실상 상설 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비군은 상설 정부라는 몸의 한 팔에 불과합니다. 정부란 국민이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 선택한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정부를 통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그 정부는 얼마든지 남용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멕시코 전쟁을 보십시오. 그것은 소수의 몇몇 개인이 상설 정부를 자기들 손에 쥐고 도구처럼 사용해 일으킨 일입니다. 처음부터 국민 다수가 그 전쟁에 동의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미국 정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훼손되지 않은 전통인 양후손에게 넘겨주려고 애쓰는 하나의 관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그 진정성과 생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살아있는 한 사람의 생명력과 힘조차 지니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개인만으로도 그 정부를 자기 의지에 맞게 비틀어 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마치 나무로 만든 총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 총인 양 서로에게 겨누고 사용한다면 그 나무총은 금세 쪼개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 자체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정부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어떤 복잡한 기계 장치 같은 것을 가져야 하고 그 기계가 내는 소음을 들으며 안도하고 싶어 합니다. 정부의 존재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 점에서 정부는 일종의 훌륭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 점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그 자체로 어떤 사업을 진정으로 추진해 온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제때 길을 비켜서 주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이루어져 왔을 뿐입니다. 나라를 자유롭게 지켜낸 것도, 서부를 개척한 것도, 사람들을 교육한 것도 정부가 아닙니다. 이루어진 모든 일은 미국 국민에게 내재된 힘이 해낸 것이며 정부가 때때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성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서로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의 편의 수단입니다. 앞서 말했듯 정부가 가장 쓸모 있을 때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그 정부로부터 가장 덜 간섭받는 상태일 때입니다. 만약 무역과 상업이 인도 고무처럼 탄성이 없었다면 입법자들이 끊임없이 그 앞에 쌓아 올리는 장애물 위를 뛰어넘는 일은 결코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입법자들을 그들의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의 실제 결과만으로 평가한다면 이들은 철도에 장애물을 놓는 자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되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시민으로서 말하자면 스스로를 무정부주의자라고 부르는 이들과 달리 저는 지금 당장 무정부 상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정부입니다. 각자가 어떤 정부라면 자신의 존중을 받을 수 있을지 분명히 말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런 정부를 실제로 얻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국 권력이 국민의 손에 놓이게 되었을 때 다수가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다수가 오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도 소수에게 더 공정해 보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다수가 물리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는 그 자체로 정의에 기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수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정부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다수가 편의성의 문제에만 관여하고 진정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양심에 맡기는 그런 정부는 상상할 수 없을까요? 시민은 잠시라도, 아니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의 손에 맡겨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각자의 양심이 왜 주어진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존중보다 옳음에 대한 존중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제가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의무는 언제나 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는 의무입니다. 회사라는 조직이 양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심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사는 곧 양심을 지닌 회사입니다. 법은 사람들을 단 한 푼도 더 정의롭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법을 지나치게 존중하기 때문에 선량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조차 매일 부정의의 도구가 됩니다. 법에 대한 과도한 존중이 낳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십시오. 당신은 장교와 병사들, 화약을 든 소년까지 포함된 군대가 자기 의지와 상식, 그리고 자기 양심에 반하면서도 언덕과 계곡을 넘나들며 전쟁터를 향해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이 동원된 일이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도덕한 권력자의 손에 들린 작고 움직일 수 있는 요새와 탄약고에 불과합니까? 해군 기지를 방문해 해병을 보십시오. 미국 정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형상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성의 그림자이자 희미한 흔적에 지나지 않는 존재, 서 있지만 이미 살아있는 채로 무덤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는 존재 말입니다. 북소리 하나, 조가 한 구절도 울리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의 시신을 성벽으로 서둘러 옮겼네. 우리 영웅을 덮은 그 무덤 위로 사병 하나 작별의 총을 쏘지 않았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거의 기계처럼 자기 몸을 통해 국가에 봉사합니다.
상비군, 민병대, 교도관, 경찰 보조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에게는 판단과 도덕적 감각의 자유로운 사용이 거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나무, 흙, 돌과 같은 수준까지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목적을 위해 나무로 만든 사람이 만들어진다 해도 지금만큼이나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나 흙덩어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취급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치는 말이나 개정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시민으로 불립니다. 또 다른 부류는 입법자, 정치가, 변호사, 목사, 공직자들처럼 주로 머리로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덕적 분별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에게만큼이나 악마에게도 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웅, 애국자, 순교자, 진정한 개혁자로서 인간으로서의 양심으로 국가에 봉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국가에 저항하게 됩니다. 국가는 그런 이들을 대개 적으로 취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인간으로서만 세상에 유익한 존재이며 자신이 진흙이 되어 바람을 막는 벽에 구멍을 메우는 일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역할은 차라리 자신의 먼지와 흙덩이에 맡길 것입니다. 나는 너무 고귀하게 태어나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고 통제에 복종하는 하급 병사가 될 수도 없으며 어느 나라의 유용한 하인이나 도구도 될 수 없다. 자신을 동료 인간에게 온전히 내어 바치는 사람은 오히려 그들에게 쓸모없고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부분적으로만 내어주는 사람은 자선가이자 박애주의자로 떠받들어집니다. 오늘날 한 인간이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치심 없이 이 정부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저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는 이 정치 조직을 단 한순간도 나의 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혁명의 권리를 인정합니다. 즉, 정부가 너무 폭력적이거나 무능하여 견딜 수 없게 되면 국민은 그 정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1775년 혁명 당시와는 다르다. 누군가 저에게 이 정부는 어느 항구로 들어오는 외국 상품에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나쁜 정부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아마도 그 문제를 두고 크게 떠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계에는 어느 정도 마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로 인해 악이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를 두고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가 더 큰 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찰이 스스로 하나의 기계가 되어버리고 억압과 강탈이 조직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기계는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이 나라 인구의 6분의 1이 노예로 살고 있고 나라 전체가 부당하게 한 외국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그 땅을 군사 독재 아래 두고 있다면 저는 정직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혁명을 시작하기에 결코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무가 특히 절실한 이유는
그렇게 침략당한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침략군이 바로 우리의 군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도덕적 문제에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가진 판리는 시민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라는 글에서 모든 시민적 의무를 결국 편의성, 곧 실리의 문제로 환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사회의 이익이 그것을 요구하는 한, 곧 기존 정부에 저항하거나 그것을 바꾸는 일이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가 확립된 정부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그 이상의 복종은 요구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각 저항 행위가 정당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한편으로는 저항으로 인해 생길 위험과 불편의 양,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저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로 줄어듭니다. 판리는 결국 이 계산은 각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판리는 이 편의성의 원칙이 아예 적용될 수 없는 영역, 즉 개인이든 국민이든 비용이 얼마가 들든 반드시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서 부당하게 널빤지를 빼앗았다면 제가 다시 빠져 죽게 되더라도 그 널빤지를 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리의 기준에 따르면 그것은 매우 불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자기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노예를 소유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고 멕시코와의 전쟁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지금의 형태로 존재하는 가능성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국가들은 판리의 편의성 원칙에 동의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매사추세츠가 정확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국가라는 더러운 여인, 은빛 옷을 입은 창녀여. 그녀의 옷자락은 사람들이 떠받치지만 그녀의 영혼은 진흙탕에서 질질 끌려다닌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매사추세츠에서 개혁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남부의 10만 명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이곳의 10만 상인과 농부들입니다. 이들은 인류애보다 상업과 농사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며 노예와 멕시코에게 정의를 행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를 각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적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이들의 행위를 돕고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들이 없다면 저 멀리 있는 자들은 아무 힘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나 개혁이 더딘 진짜 이유는 소수가 본질적으로 다수보다 더 현명하거나 더 선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당신만큼 선한지의 여부보다 어딘가에 정말로 선한 무엇이 존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수치는 작더라도 그 선함이 전체를 부풀리고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와 전쟁의 생각으로는 반대하지만 그것을 끝내기 위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워싱턴과 프랭클린의 자손이라고 여기면서도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앉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뿐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문제를 자유무역의 문제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저녁 식사 후 멕시코에서 온 최신 소식과 함께 시세표를 조용히 살펴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오늘날 정직한 사람, 애국자의 진짜 값어치는 과연 얼마입니까? 그들은 망설이고 후회하고 때로는 청원도 합니다. 하지만 진지하고 효과적인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악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더 이상 스스로 후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지나가는 오름에게 싸구려 표 한 장과 희미한 격려와 축복만을 보낼 뿐입니다. 덕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 한 명 옆에는 언제나 덕을 구경하고 후원하는 사람 999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잠시 무엇인가를 관리하는 자보다 실제 소유자를 상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습니다. 모든 투표는 체커나 백개먼 같은 일종의 도박과도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조금 도덕적 색채가 묻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옳음과 그름, 도덕적 문제들을 가지고 일종의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는 늘 내기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투표자의 인격 자체가 판돈으로 걸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 역시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에 투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옳음이 실제로 승리하는가의 문제를 저는 다수에게 맡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라는 행위의 의무는 결코 편의적 의무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심지어 옳음을 위한 투표조차도 옳음을 위해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옳음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희미하게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옳음을 운에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의 힘을 통해 언젠가 옳음이 이기기를 바라며 기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중의 행동에는 본질적인 덕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수가 마침내 노예 제도의 폐지에 찬성표를 던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갑자기 노예에게 동정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때쯤이면 노예 제도가 거의 사라져 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들 자신이야말로 유일한 노예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투표를 통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만이 노예 제도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장 극악한 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없애기 위해 자기 삶 전체를 바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사로잡는 다른 관심사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의무는 분명합니다. 그 악에서 자기 손을 깨끗이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그의 의무입니다. 제가 다른 일과 사유에 헌신하고 싶다면 먼저 내가 누군가의 어깨 위에 올라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먼저 그 사람의 어깨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역시 자신의 생각과 일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모순이 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제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예 반란을 진압하러 가라고 나를 징집해 보시지. 혹은 멕시코로 행군하라고 명령해 보시지. 내가 가나 안 가나 두고 봅시다. 하지만 바로 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충성으로 정부를 떠받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적어도 세금이라는 형태로 그 전쟁에 쓸 사람과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전쟁에 나가 싸우기를 거부하는 군인은 그 전쟁을 일으키는 불의한 정부를 지탱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권위를 통해 그 군인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책임은 외면합니다. 마치 국가는 죄를 짓는 동안 스스로를 대신 채찍질해 줄 사람을 고용할 만큼은 회개했지만 정작 잠시라도 죄 짓는 일을 멈출 마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질서와 시민정부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결국 우리 자신의 비열함에 예를 표하고 그것을 떠받들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첫 번째 수치심이 지나가면 곧 무관심이 따라옵니다. 그 무관심은 죄를 단순히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종의 도덕 바깥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잘못은 그것을 떠받치기 위해 가장 이타적인 덕을 요구합니다. 애국심이라는 덕이 지니는 약간의 슬픈 그림자는 사실 가장 고결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드리웁니다. 정부의 성격과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그 정부에 여전히 충성을 바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정부의 양심적 지지자이며 그래서 가장 진지한 개혁의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주가 연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그들은 먼저 스스로 연방을 해체하지 않는가? 곧 자신과 주 사이의 결합을 끊고 자신에게 돌아온 몫을 국고에 납부하는 일을 거부하지 않는가? 그들이 주와 맺고 있는 관계는 주가 연방과 맺고 있는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연방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바로 그 이유가 그들 역시 주에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인간이 단지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는 데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단지 그 사실을 안다는 것, 그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 심지어 그에 대해 청원한다는 것에서 어떤 만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이웃이 당신을 속여 단돈 1달러를 가로챘다면 당신은 나는 속았다라고 아는 것만으로 혹은 그에게 나에게 마땅한 것을 달라고 청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곧바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전액을 되찾고 다시는 속지 않도록 대비할 것입니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 곧 옳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사물과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며 이전에 존재하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양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교회를 갈라놓을 뿐 아니라 가족을 갈라놓습니다. 나아가 개인 안에서도 그 사람 안에 섞여 있던 악한 것과 신성한 것을 서로 분리해냅니다. 부당한 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순히 복종하는 데서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하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그 법에 복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그 법을 어겨야 할까요? 이와 같은 정부 아래에서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를 설득해 법을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들은 저항한다면 구제책이 악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구제책이 악보다 더 나빠지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자체의 잘못입니다. 왜 정부는 스스로 개혁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더 능숙하지 못합니까? 왜 지혜로운 소수를 아끼지 않습니까? 왜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야 울부짖고 저항합니까? 왜 시민들이 정부의 결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스스로보다 더 잘 행동하도록 격려하도록 두지 않습니까? 왜 언제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코페르니쿠스와 루터를 파문하고 워싱턴과 프랭클린을 반역자로 부르며 뒤늦게 그들을 기리는 일을 반복합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권위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만이 정부가 미리 예상하지 못한 유일한 위반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왜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명확하고 적절한 처벌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겠습니까? 재산이 없는 한 사람이 국가를 위해 구실링을 번 세금을 한 번 내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그는 제가 아는 어떤 명시된 법에 의해서도 아니라 그를 가둔 사람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기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국가로부터 구실링의 90배를 훔친다면 그는 곧 다시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부정의가 정부 기계 안에 불가피하게 생기는 마찰의 일부라면 잠시 그대로 두십시오. 아마도 저절로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기계 자체도 언젠가는 낡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의가 스스로 하나의 독립된 스프링이나 도르래, 밧줄 크랭크가 되어 굴러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부정의가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는 대리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법을 깨뜨려라. 당신의 삶이 그 기계를 멈추게 하는 역마찰이 되게 하라. 제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제가 스스로 비난하는 그 잘못에 제 몸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가 악을 고치기 위해 마련해둔 절차들을 따르는 일에 관해서 말하자면 저는 그런 절차를 알지 못합니다. 그 방식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다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저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무엇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일을 다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가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지사나 입법부에 청원하는 일은 그들이 저에게 청원하는 것 이상으로 저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더구나 이 경우 국가는 제대로 된 방법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헌법 자체가 악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가혹하고 완고하며 타협을 모르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야말로 그 정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해주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몸을 경련시키는 탄생과 죽음처럼 더 나은 상태를 향한 모든 변화는 원래 그런 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를 노예제 폐지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개인적으로도 재산 면에서도 매사추세츠 정부에 대한 지지를 실제로 철회해야 합니다. 다수가 동의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자기 편에 모시고 있다고 믿으니 다른 한 사람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자기 이웃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더 옳은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다수를 이룬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 정부 혹은 그 대리자인 주정부를 1년에 단 한 번 세금 징수원의 모습으로 직접 대면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정부와 마주치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정부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나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은 바로 그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이 정부를 얼마나 적게 지지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상대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이웃 시민 세금 징수원입니다. 제가 싸우려 하는 것은 양피지에 적힌 문서가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정부의 대리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가 저를 그가 존중하던 이웃으로 대해야 할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평화의 교란자로 대해야 할지를 스스로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가 그 고민을 거친 뒤에도 더 거칠고 성급한 말이나 생각으로 나를 밀어내지 않고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그는 정부 관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1000명, 아니 100명, 아니 제가 이름을 댈 수 있는 10명, 아니 단 10명의 정직한 사람만이라도 매사추세츠에서 노예 소유를 그만두고 그 일로 인해 군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미국에서의 노예 제도는 끝장날 것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정의를 위한 행동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영향력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개혁을 위해 수많은 신문이 뛰고 있지만 진짜 의미에서 그 일을 하는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웃, 곧 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의회 회의실에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데 자신의 날들을 보내는 대신 매사추세츠의 감옥에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노예제의 죄를 자매 주에게 떠넘기려 애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문제와 거리를 두려워하는 그 주가 비록 지금은 다른 주가 자신에게 실질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입법부는 다음 회기에는 그 문제를 슬쩍 피하고 지나가는 일만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정부 아래에서든 부당하게 누군가를 감옥에 가둔다면 정의로운 사람이 설 자리는 바로 그 감옥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매사추세츠가 그나마 더 자유롭고 덜 좌절한 영혼들에게 제공하는 유일하게 합당한 자리는 감옥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원칙 때문에 이 주의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 하는 행동에 의해 이 사람들은 실제로도 배제되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 가석방 중인 멕시코 전쟁 포로, 자기 민족의 억울함을 변론하러 온 인디언이 찾아가야 할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들은 주가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을 따로 떼어 넣어 놓은, 그러나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명예로운 그 장소에 있습니다. 노예주에서 자유인이 명예롭게 머물 수 있는 집은 오직 이곳뿐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주의 귀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벽 안에서는 더 이상 적이 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그는 진실이 오류보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부정의를 실제로 몸으로 겪은 한 사람이 얼마나 더 웅변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불의를 고발할 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표를 온전히 던지십시오. 종이 조각 한 장만이 아니라 당신 전체의 영향력을 던지십시오. 소수는 다수에게 순응하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 소수는 사실 더 이상 소수조차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수가 자기 몸무게 전체로 기계 앞에 버티고 서면 그 기계는 더는 돌 수 없습니다. 대안이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거나 전쟁과 노예 제도를 포기하는 것뿐이라면 국가가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올해 1000명이, 아니 100명이, 아니 단지 10명이 자기 세금 고지서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폭력적인 조치도 아니고 피를 부르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금을 계속 내는 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국가를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능한 한도 안에서 평화로운 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세금 징수원이나 공무원이 언젠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무언가를 하길 원한다면 그 직책을 내려놓으십시오. 신민이 충성을 거부하고 관리가 자기 자리를 떠나는 순간 혁명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령 피가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심이 상처를 입을 때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 인간의 진짜 인간성과 불멸성이 흘러나가고 결국 그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그런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범법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그를 감옥에 가두는 방식을 더 생각해 왔습니다. 둘 다 국가의 목적에 기여하는 수단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순수한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 곧 부패한 국가의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대개 재산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가는 그다지 큰 혜택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소액의 세금조차도 지나치게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세금을 특별히 손으로 노동하여 벌어야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돈 없이 완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국가는 차마 그에게 세금을 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은 특별히 악의를 담지 않더라도 언제나 자신을 부유하게 만든 제도에 이미 팔려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돈이 많을수록 덕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돈이 사람과 그의 목적 사이에 끼어들어 그 대신 목적을 성취해주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일 자체가 대단한 덕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돈은 그가 마땅히 대답해야 할 많은 질문들에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하나의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어렵지만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은 질문 말입니다. 이렇게 그의 도덕적 기반은 서서히 발밑에서 사라져 갑니다. 이른바 수단이라 불리는 것이 늘어날수록 진짜 삶을 살 기회는 줄어듭니다. 부유한 사람이 자기 교양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자신이 가난했을 때 마음먹었던 계획들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헤롯 땅 사람들에게 그들의 형편에 맞게 대답했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그랬더니 그들 중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지고 그가 유통시키고 가치를 부여한 돈을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국가의 사람으로서 카이사르 정부의 혜택을 기꺼이 누리고 있다면 그가 요구할 때 그에게 그 몫을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는 이 말로 무엇이 카이사르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에 대해 그들을 전보다 더 현명하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초에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자유롭다고 느끼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그리고 공공 질서에 대한 우려를 아무리 말해도 결국 결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정부가 제공하는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불복종이 우리 재산과 가족에게 돌아올 결과가 두렵다. 저로 말하자면 저는 제가 국가의 보호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세금 고지서를 들고 온 국가의 권위를 부인하는 순간 국가는 제 재산을 모두 빼앗아 허비해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리하여 저와 저의 가족을 끝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이 일은 어렵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동시에 겉으로도 편안하게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재산을 모을 만한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다시 사라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디선가 새 얻어 살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작물만 재배해서 나오자마자 빨리 먹어 치우는 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자기 안에서 살고 자기 자신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소유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살아야 합니다. 터키에서도
그가 터키 정부의 모든 요구에 성실히 복종하는 좋은 신민이 되기만 한다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가 이성의 원칙에 따라 다스려진다면 가난과 비참함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성의 원칙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부와 명예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남쪽 먼 항구에서 제 자유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매사추세츠가 제게 보호를 펼쳐주기를 바라야 할 때까지, 혹은 제가 고향에서 오로지 평화로운 사업으로 재산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 때까지는 이 주에 대한 충성과 이 주가 제 재산과 목숨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를 거부할 여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제게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보다 국가에 대한 불복종 때문에 받는 벌을 감수하는 편이 모든 면에서 덜 큰 비용처럼 느껴집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저는 제가 더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몇 해 전 주 정부는 교회를 대신하여 저를 상대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출석한 적도 없는데 제 아버지는 참석했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목사를 부양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내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내라.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주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다른 누군가가 제게 좋을 거이라 생각하여 대신 지불했습니다. 저는 왜 학교 교사는 목사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목사는 학교 교사를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국가의 정식 교사도 아니었고 자발적인 기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교회뿐 아니라 강연을 여는 라이시엄 같은 곳은 세금 고지서를 발행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똑같이 그 요구를 뒷받침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을 받고 선정위원들에게 이런 성명서를 제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나 헨리 소로는 내가 가입하지 않은 어떤 법인 단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마을 서기에게 전달했고 그는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가 이 문서를 받은 뒤 이미 너를 그 교회의 일원으로 간주해 왔으니 그 추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저에게 비슷한 요구를 다시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제가 결코 가입한 적 없는 모든 단체에서 하나씩 탈퇴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완전한 명단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인두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한 번 하룻밤 동안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단단한 돌이 2, 3피트나 두껍게 쌓인 벽, 한 뼘은 되는 나무와 쇠로 된 문, 그리고 햇빛을 가로막는 쇠창살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저는 저를 그저 살과 피와 뼈로만 이루어진 존재로 여기고 그런 물질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제도의 어리석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린 결론이 결국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을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이며 제 어떤 능력도 제대로 활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만약 나와 내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돌로 된 벽이 있다면 그들이 나만큼 자유롭게 되기 전에 넘거나 부숴야 할 훨씬 더 단단한 벽이 이미 그들 안에 솟아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도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 벽들은 돌과 회반죽의 거대한 낭비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 중 오직 저만이
제대로 세금을 치른 사람이라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듯 어색하고 서툴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위협과 친절에는 어긋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장 큰 바람이 그 돌벽의 다른 쪽에 서 있는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 생각을 가두기 위해 문을 잠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은 아무 방해 없이 다시 그들과 함께 밖으로 걸어나갔고, 바로 그 생각이야말로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 몸을 벌주기로 한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진짜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닿지 못하면 그 사람의 개를 괴롭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저는 국가가 반쯤 정신이 나가 있고 은수저를 쥔 외로운 부인처럼 소심하고 친구와 적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국가에 대해 남아있던 존경심을 다 잃었고 다만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국가는 결코 의도적으로 인간의 지적, 도덕적 감각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의 몸과 감각과만 다툴 뿐입니다. 국가는 더 뛰어난 재치나 정직함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물리적 힘으로만 무장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강요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숨을 쉴 것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한번 보십시오. 다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보다 더 높은 법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야 그는 나에게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식으로 살도록 만든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이 과연 삶일까요? 정부가 저에게 돈을 내라 아니면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말할 때 제가 왜 서둘러 돈부터 내야 합니까? 그것은 곤란에 처해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국가는 스스로를 도와야 합니다. 저처럼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사회 기계가 매끄럽게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에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의 아들이 아닙니다. 도토리와 밤송이가 나란히 떨어질 때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얌전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법칙을 따라 가능한 한 잘 싹트고 자라며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쪽이 다른 쪽을 덮어쓰고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이 자기 본성에 따라 살 수 없다면 그것은 죽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의 하룻밤은 새롭고도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죄수들은 셔츠 차림으로 문간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 공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문 잠글 시간이야. 그러자 그들은 모두 흩어졌고 텅 빈 방으로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수는 제 룸메이트를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주 영리한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문이 잠겼을 때 그는 모자를 어디에 걸어두면 되는지,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제가 어디서 왔고 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제가 사정을 말해주자 저는 자연스럽게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그도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아마도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글쎄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보고 헛간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 결코 그런 적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 그는 아마도 술에 취해 헛간 안에서 잠들었고 파이프 담배를 피웠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헛간이 불타버렸겠지요. 그는 영리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고 재판을 기다리며 이미 석 달 정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기간을 더 있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숙식이 공짜라는 사실에 만족해 보였습니다. 꽤 가정적이고 스스로 잘 대접받고 있다고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창문 하나를 차지했고 저는 다른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만약 사람이 이곳에서 오래 지낸다면 무엇보다 창밖을 내다보는 일이 주된 일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 저는 그곳에 남아있던 모든 소책자를 읽어버렸고 이전 죄수들이 어디를 탈출하려 했는지 쇠창살이 어디까지 톱질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이 방을 거쳐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옥 안에도 감옥 바깥과는 전혀 섞이지 않는 나름의 역사와 잡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은 마을에서 시가 쓰이고도 인쇄되지만 신문에는 싣지 않는 유일한 집일지도 모릅니다. 탈옥을 시도하다 붙잡힌 몇몇 젊은이들이 만든 긴 노래 목록을 보았는데 그들은 그것을 노래하면서 나름의 복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두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어느 침대가 제 자리인지 알려주고 제가 램프를 끄도록 남겨두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누워 보내는 것은 한 번도 가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먼 나라를 여행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전에 마을 시계가 치는 소리나 저녁의 소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창살 안쪽 창문을 열어두고 잤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콩코드라는 마을은 제게 라인강가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기사와 성의 환상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모두 옛 시민들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인근 여관 부엌에서 벌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에 의도치 않은 구경꾼이자 청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희한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고향 마을을 안쪽에서 바라보는 더 가까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이곳은 군청 소재지이고 이 감옥은 그 고유한 제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비로소 그 주민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사는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우리는 문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아침 식사를 받았습니다. 그 구멍에 딱 맞는 길쭉한 사각형 양철 그릇 안에 초콜릿 한 파인트와 갈색빵, 철 숟가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릇을 돌려달라는 말이 들렸을 때 저는 남은 빵까지 고스란히 돌려줄 만큼 아직 순진했습니다. 그러나 제 동료는 그 빵을 움켜쥐고 이건 점심이나 저녁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이웃 들판으로 건초를 하러 나갔습니다. 매일 그곳으로 나갔고 정오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는 저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세금을 내주어 제가 풀려났을 때 광장에는 청년으로 들어갔다가 백발로 나온 이가 말하듯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듯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풍경, 마을, 주, 그리고 나라가 이전과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 생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주를 훨씬 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저는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이웃이자 친구로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혹은 얼마나 그렇지 못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여름 날씨처럼 좋을 때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하려는 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편견과 미신은 그들이 나와는 아예 다른 민족, 중국인이나 말레이인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인류애를 위한 희생에 있어서 그들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며 심지어 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도둑이 그들을 대했던 것과 같은 태도로 대하고 외적인 형식과 몇 번의 기도, 때때로 반듯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삶의 궤도를 밟으면서도 자신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아마 이것은 이웃들을 너무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 대부분이 자기 마을에 감옥 같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가난한 채무자가 감옥에서 나올 때 그의 친구들이 손가락을 엇갈려 감옥 창살 모양을 만들며 어떻게 지냈나 하고 인사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 이웃들은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저를 보고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구두 수선공에게 수선한 신발을 찾으러 가던 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풀려난 뒤 저는 그 길의 나머지를 걸어가 신발을 찾아 신고 제 안내를 받을 생각에 초조해하던 허클베리 따는 일행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말이 이미 수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을에서 2마일 떨어진 가장 높은 언덕 중 하나, 허클베리밭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즈음에는 국가의 그림자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저는 도로 정비세는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쁜 신민이 되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지원에 관해서는 저는 이미 제 방식대로 동포들을 교육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 고지서에 어떤 특정 항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금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그로부터 효과적으로 물러나 떨어져 서 있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제 1달러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이 사람을 사거나 사람을 쏘는 머스킷을 사는데 쓰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1달러 자체는 무고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충성이 어떤 영향을 낳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제 방식대로 국가에 대해 조용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흔히 그렇듯 여전히 국가를 이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 점은 모두 취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제 대신 세금을 내준다면 그들은 자신의 경우에 이미 했던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범위보다 더 넓게 부정의를 떠받치는 셈입니다. 만약 그들이 세금을 대신 내는 이유가 특정 개인에 대한 잘못된 연민 때문이라면, 그의 재산을 지켜주거나 감옥행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들은 사적인 감정이 공공선에 얼마나 개입해야 하는지 제대로 숙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제 현재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서 사람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고집이나 사람들의 여론에 대한 과도한 신경 때문에 왜곡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속하는 일만을 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때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자는가? 다만 무지할 뿐이다. 그들이 더 나은 방법을 안다면 더 잘할 것이다. 굳이 이웃들에게 그들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나를 대해야 하는 고통을 줄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곧 다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수백만 명이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수백만 명이 어떤 분노도 악의도 없이 개인적인 감정 하나 없이 그들의 제도상 도저히 후퇴하거나 요구를 바꿀 수 없다고 느끼면서 나에게 단지 몇 실링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수백만 명에게 호소할 방법조차 없다. 그렇다면 왜 나 자신의 몸을 이 거대한 맹목적 힘 앞에 내던져야 하는가? 나는 추위, 굶주림, 바람, 파도 앞에서는 그렇게 완고하게 버티지 않는다. 수많은 비슷한 필연적인 것들에는 조용히 복종하지 않는가? 나는 내 머리를 불 속에 들이밀지 않는다. 그러나 이 힘이 순전히 맹목적인 힘이 아니라 최소한 일부는 인간적 힘이라고 생각하는 한에서 저는 여전히 호소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더 직접적으로는 이 힘을 행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창조주에게로의 호소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자신에게로의 호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제 머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면 불이나 불의 창조주에게 호소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오로지 저 자신만을 탓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대할 권리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근거에 대할 수 있다면 저는 선량한 이슬람 신자이자 운명론자가 되어 만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힘과 순전히 자연적이고 맹목적인 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처럼 바위와 나무와 짐승의 본성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와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쪼개듯 사소한 구별을 늘어놓고 나 자신이 이웃보다 더 낫다고 내세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오히려 국가의 법에 순응할 구실을 찾고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저는 법에 순응할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저는 늘 스스로를 의심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인이 올 때마다 저는 연방과 주정부의 행동과 입장,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을 살펴보며 과연 이번에는 내 마음 편히 순응할 핑권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듯 나라를 사랑해야 하며 만약 그 나라를 공경하는 그 일로부터 우리의 성실한 사랑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 결과를 똑바로 바라보고 영혼에게 양심과 신앙의 문제를 가르쳐야 한다. 지배하려 들지 말고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언젠가 국가가 제게서 이런 종류의 모든 일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제 동료들보다 결코 더 나은 애국자가 아닐 것입니다. 낮은 차원에서 보자면 이 헌법은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만들어진 편입니다. 법과 법정도 꽤 존중할 만합니다. 미주와 미국 정부 역시 여러 측면에서 매우 훌륭하고 드문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과연 누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혹은 그것들이 정말 볼 가치가 있고 생각해 볼 만한 것인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정부는 제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해 가능한 한 적게 생각하려 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정부 아래에서 살아갈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생각과 상상과 꿈에서 자유롭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어리석은 통치자나 조야한 개혁가들은 그를 치명적으로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직업 삼아 연구하는 이들조차 제게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정치가와 입법자들은 제도 안에 너무 깊숙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맑고 적나라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회를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밖에는 서 있을 자리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들 가운데는 경험과 분별을 갖춘 사람도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재치 있고 유용한 제도를 고안해낸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치는 모두 좁은 범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정책과 편의성만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잊습니다. 웹스터는 정부의 이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 말할 권위가 없습니다. 그의 말은 기존 정부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입법자들에게는 지혜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상가들과 모든 시대를 향해 입법하려는 이들에게 웹스터는 그 주제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문제를 두고 조용히 그러나 깊이 사색함으로써 곧 그의 정신의 지평과 그릇의 한계를 드러낼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개혁가들의 값싼 주장과 정치가들의 더 값싼 궤변에 비하면 웹스터의 말은 거의 유일하게 분별 있고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는 언제나 힘있고 독창적이며 무엇보다 실용적입니다. 그러나 그의 덕목은 지혜라기보다 신중함입니다. 변호사의 진실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일관성 혹은 일관된 편의성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잘못된 행동과 공존할 수 있는 정의를 보여주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웹스터는 헌법의 수호자로 불릴 만큼 충분히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공격은 언제나 방어적 공격일 뿐입니다. 그는 안내자가 아니라 추종자입니다. 그의 진짜 지도자들은 1787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원래의 연방을 이루던 그 체제를 뒤흔드는 어떤 시도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헌법이 노예 제도를 묵인하는 부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원래 맺어진 협정의 일부였으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사실을 정치적 관계에서 떼어내어 오직 이성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법을 모르는 듯합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미국에서 한 사람이 노예 제도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은 문제 말입니다. 대신 그는 절대적인 사인으로서 말한다고 선언하면서도 결국 이렇게 절망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존속하는 주의 정부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든 그것은 그 주의 선거권자들, 일반적인 합리성과 인도, 정의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 아래 맡겨진 일이다. 다른 곳에서 인도주의나 다른 어떤 이유에서 결성된 사회들이 그것에 관여할 자리는 없다. 나는 그런 단체들로부터 어떤 격려도 받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진리의 더 순수한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 흐름을 더 높이 거슬러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성서와 헌법의 의지에 서고 그 안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경외와 인류애를 가지고 거기서 마십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이 호수와 저 연못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시 허리띠를 조이고 그 샘을 찾아 계속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입법의 진정한 천재는 미국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이는 드뭅니다. 웅변가와 정치가, 말 잘하는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입법자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웅변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진리나 불러일으키는 영웅적 마음 때문이 아니라 말 자체를 즐깁니다. 우리 입법자들은 아직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과 자유, 연방과 정직함이 각각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조세와 재정, 상업과 제조, 농업 같은 사소한 문제들조차 천재적으로 다룰 줄 모릅니다. 의회의 입법자들의 언변만 믿고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진짜 분노에 의해 교정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오래지 않아 국가들 사이에서의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약 성서가 기록된 지 18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입법의 과학에 비추는 그 빛을 실제로 활용할 만큼 지혜롭고 실천적인 재능을 가진 입법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권위, 심지어 제가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권위라 하더라도 는 언제나 불순합니다. 저는 나보다 더 잘 알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복종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에서는 더 알지도 못하고 더 잘하지도 못하는 이들에게조차도 기꺼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정의롭기 위해서는 그 권위는 언제나 피통치자의 승인과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제가 그것에 양보하지 않는 한 그 권위는 제 인격과 재산에 대해 순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다시 입헌 군주제에서 민주주의로의 발전은 모두 개인에 대한 존중을 향한 발전입니다. 중국의 철학자조차도 개인을 제국의 기초로 여길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정부에서 가능한 마지막 형태입니까?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조직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여지는 없습니까? 국가가 개인을 그 모든 권력과 권위가 흘러나오는 더 높은 독립적 힘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진정으로 자유롭고 계몽된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행할 여유가 있고 개인을 이웃으로 존중하며 그에 맞게 대할 수 있는 국가를 상상합니다. 그런 국가는 몇몇 사람이 그 틀 안에 포괄되지 않고도 자신들의 이웃과 동료,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면서 국가로부터 떨어져 살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그 국가의 평온과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야말로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려왔지만 아직 어디에서도 눈으로 보지 못한 훨씬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형태의 국가를 향해 길을 닦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